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문화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8개의 꼭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사건과 사고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면요, 경찰이 출동하는 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찰이 그 나쁜 사람을 잡아요. 범죄자를 잡는다, 체포한다,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협해요. 예를 들어서 칼로 아니면 총으로 위협을 해서 물건을 빼앗아서요. 물것을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을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 언어나 똑같겠지만 언어 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절에는요, 존댓말, 높임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존댓말과 높임말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죠. 똑같은 말인데 높임말이 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것 역시 다른 언어에도 있겠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언어를요, 신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new, 새롭다라는 뜻이고요. 조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어, 랭귀지를 얘기하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휘, 언어를요, 신조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과 관련된 한국 속담이 있는데요. 이런 속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때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곱다라는 말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곱다라는 것은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가는 말이 곱다, 곱다에서 온 말이에요. 오는 말이 곱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가는 말이 예쁘면 오는 말도 예쁘다. 내가 하는 말이 예쁘면 이렇게 내가 듣는 말도 예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라고 하면 저쪽에서는요, 왜 네가 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선생님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이거는요, 빌린 돈을 얘기하는데 천냥이라는 것은 아주 큰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 한마디의 가치, 그 가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를 봅시다. 천리라는 것은 아주 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엄청 멀리, 아주 멀리까지 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내가 비밀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이야기해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새가 들을 수도 있고요. 밤에는 쥐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밀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누가 듣고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은 없다. 비밀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 요거는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주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을 제안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듣고 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임준 선생님 틀렸어요. 선생님 방법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 임준 선생님 방법이 안 좋아요 라는 말인데 하나는요, 선생님 방법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똑같은 말이지만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임준 선생님이 들었을 때는 첫 번째를 들으면 뭐라고요? 기분이 나쁘고요. 두 번째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을 선택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동생이 자꾸 제 말을 안 듣고 까불어요. 너무 속상해요. 옛말에 뭐뭐라고 했어. 네가 먼저 동생한테 잘 대해주면 동생도 너한테 까불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좋은 말로 하면 동생도 좋은 말로 대답하겠죠.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신조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신조어가 새롭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아요, 창의적이다 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말인데요? 라고 잘 몰라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80% 정도가 인터넷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조어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교육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334제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대학교는 2, 3, 4 다양하게 있지만 보통은 4년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초등학교고요. 여기는 중학교고 여기는 고등학교고 여기는 대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꼭 반드시 다녀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요, 여기를요, 의무교육, 이렇게 9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등학교, 대학교로 연결이 되는데, 자, 여기를 보면 초등학교는 초등교육이라고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합쳐서 여기는 고등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334제가 이렇게 끝나면 교육을 다 받는 겁니까? 교육은 이렇게 6년, 3년, 3년, 4년 끝이 됩니까? 아니요.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공부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데 이것을 평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평생 교육을 받는다라고 해서 평생교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를 보면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렇게 9년 동안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고, 자율고가 있고요. 대학교는 2년, 3년, 4년, 때로는 6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사교육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까지 6334 이렇게 학교 교육을 공부했는데요. 학교 교육은 이렇게 633 초, 중, 고 교육, 공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이것과 좀 다른 느낌의 교육
상대되는 교육을요,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학원 과외가 가장 대표적이죠. 한국은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교육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걸 비용, 사교육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교육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아빠,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것도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방과 후 학습, 애프터스쿨이죠. 애프터스쿨 뭐예요? 학교가 다 끝났어요. 학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교육을 시켜줍니다. 어디에서요? 학교에서 또 다른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것을 방과 후 학습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학교 생활이 끝난 다음에도 평생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평생교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초등학교는 고등학교와 함께 의무교육기관으로 수업연한은 3년이다. 이거 많이 틀렸어요. 초등학교는 중학교와 함께 의무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6년이죠. 중학교는 국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일반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초등학교가 가장 기초적인 거겠죠. 가장 어렸을 때니까요. 고등학교는 크게 인문계와 실업계 두 종류가 있고 3년이다. 맞아요. 대학교는 중등교육기관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얘기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입학할 수 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대학교에 갈 수 없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중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갈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이 뭐냐면 검정고시예요. 검정고시. 나는 중학교를 졸업할 정도의 실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테스트하는 게 검정고시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시험 검정고시를 봐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의 수준, 레벨,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정규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 능력을 증명하는 거 검정고시라고 나와 있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이건요.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선거에는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대선이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줄여서 대선이라고 합니다. 5년마다 치르게 되고요. 연임이 안 돼요. 연임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은 한 번만, 한 명이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뽑혔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요. 임준 대통령이 너무 잘했어요. 한 번 더 하세요. 국민들이 원해요. 그렇지만 안 돼요. 임준 씨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임이 안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임이 안 된다. 한 번만 할 수 있다. 단임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총선거는요.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왜 총자가 붙었을까요? 총이라는 말은요. 옛날에는 이쪽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또 다음번에 이쪽 지역에서 뽑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주 옛날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전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 모든 지역에서 한꺼번에 뽑자. 몇 명이요? 한 300명 정도 뽑습니다.
때로는 299명, 때로는 302명 이렇게 조금씩 숫자가 달라지지만 300명 정도가 뽑히는데 모두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총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이것을 줄여서 총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년마다 뽑습니다. 4년마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해요. 6번, 7번, 8번 계속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는 줄여서 뭐라고 해요? 지방선거는 이미 줄인 말이에요. 이 지방선거 이름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 이렇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 선거를요 줄여서 지방선거라고 하고요. 역시 4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연임이 계속되지만 여기서는 3번까지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이 투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F5 영주권이죠. 영주권을 가지고 3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18세,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외국인들은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외국인은 지방선거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총선이나 대선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봅시다. 외국인의 선거권을 보면 자, 대선, 총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이므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는데요. 지방선거는 영주권 F5죠. 3년 이상 된 외국인, 18세 이상의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요. 지방선거에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외국인에게도 투표를 할 기회를 주는데 장애인, 특히요.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시각장애인은 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데요. 점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거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만지면서 글자를 읽죠. 역시 투표용지를 이렇게 점자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점자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투표용지가 있다. 이거는 지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만들었던 점자용 투표용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점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점자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의 4대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보통평등, 직접, 비밀입니다. 간단한 것부터요. 직접 선거는 대신할 수 없어요. 직접 해야 됩니다. 비밀 선거는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통과 평등은 무엇입니까? 보통 선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평등은 선거는요. 한 표씩입니다. 이렇게. 자, 보통 선거는 누구나. 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요. 어떤 사람은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장이 있는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사람은 해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해요. 돈이 적은 사람은 안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 다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한 표씩이라는 건 평등 선거라는 건 뭐냐면 직장이 있는 사람은 2표, 직장이 없는 사람은 1표,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5표, 돈이 적은 사람은 2표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 모두 다 한 표씩만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다 한 표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지위가 낮은 사람도 모두 다 한 표입니다. 이것이 평등선거입니다. 보통선거는 누구나 평등선거는 한 표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직접 투표하는 거니까 직접 하는 거다. 대신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걸 보면요.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는데 이거요. 4년이 아니라 5년. 이것만 고치면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아요, 이제. 이거 고쳤으니까요. 일단 답은 이게 되겠죠. 영주 자격 소지자. 총선에서 투표권이 없다. 영주 자격 소지자는 무슨 뜻이에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고쳤으니까 맞죠? 연임할 수 없다. 단임제라고 얘기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임은 3번으로 제한한다 라고 있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투표용지가 따로 존재한다. 있다라는 뜻이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이거 뭐예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해도 된다? 안 돼요. 비밀이에요. 비밀이니까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지참한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요. 거기에 가면요. 기표용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꽝 찍는 도장이 있어요. 그것만 사용해야 됩니다. 사전 투표를 먼저 해야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를 봅시다. 사전 투표, 그 다음에 당일 투표 이렇게 보면 당일 투표는 보통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사전 투표는 금, 토, 보통 금요일, 토요일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이라고 얘기하죠. 미리 하는 거예요. 왜 미리 해요? 이날 바빠요. 저는 이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투표를 못 합니다. 그럴 때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리 한 사람은 당연히 안 해도 되죠. 이미 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투표를 2번 하는 것처럼 나왔죠? 아니죠. 자,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신분증에는 사진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맞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환경보호는 중요하죠. 왜냐면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후 변화가 생기는데요. 요즘은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니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또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일회용품을 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50 클럽에 들어갔어요. 가입했죠. 30 이렇게 하면 3만이죠. 3만 달러 이상이고 뭐가요? 1인당 국민소득 GDP죠. 인구는 5천만 명이죠. 그래서 5천만 어떻게 써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렇게 쓰네요.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30, 50 클럽에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이게 대단해요? 네네네네. 7위 정도 돼요. 7위. 뭔 말이냐면 30, 50 클럽에 가입된 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7개국 밖에 없어요. 밖에 없다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only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7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 성장, 경제가 잘하고 있죠. 언제부터요? 1953년 전쟁이 끝났어요. 한국전쟁 끝.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은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 2020년대는 어때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7위까지 올라온 아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뭘까요? GDP가 이렇게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경제의 3대 주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정부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가계는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이에요. 기업은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먼저요. 회사부터 봅시다. 회사에서는 뭐를 제공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물건, 그러니까 상품, 서비스를 포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월급도 제공하죠. 월급도 제공하고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가게에서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쪽에는 월급을 받는 대신 노동력을 제공하죠. 그리고요. 상품과 서비스를 받으면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가게, 집에서는 역시 세금을 내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래요? 세금을 받아서 배가 불러요. 돈이 많아져요. 정부가 부자예요. 그럼 뭐 할까요? 그 돈으로. 그 돈으로요. 가게에 복지를 제공합니다. 웰페어.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회사에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줘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공공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공공재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를 어디에서 운전해요? 도로에서 운전하잖아요. 이 도로를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든다.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만큼 들죠. 아주 많이 들죠. 이렇게 모두 다 같이 사용하는 도로 또는 뭐 전기시설, 수도시설 이런 거를요. 공공재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어요? 정부가, 나라가 만들죠. 그래서 공공재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경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봅시다. 자, 일단은 해외는 아니에요. 해외는 정부, 기업, 가계가 경제 주체들이 되겠죠. 그리고 공공재,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죠. 재정의 주체로 기업과 가계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것은 돈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돈을 얻는다. 어떻게 해요? 기업과 가계로부터 세금을 받죠. 세금을 받아서 돈을 얻는다. 맞아요. 자, 기업은 생산을 하고요. 가계는 소비를 하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한국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봅시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1997년에 IMF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것이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요. 아주 빠른 시간에 크게 성장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한 5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은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한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도 맞고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좀 다르죠. 아니에요. 1960년대부터 이미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 개발도상국이었다. 1960년대는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자동차, 반도체, 선박, 해운 구조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맞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국제통화기금이 IMF 방금 말씀드렸듯이 1997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이 외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IMF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가 아니라 위기가 와서 IMF가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틀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법과 질서 부분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이 법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법을 지키다, 법을 안 지키다, 이걸 어기다라고 해요. 약속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지키다, 약속을 어기다라고 하는데 이 지키다를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준수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어기다도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위반입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하고요. 법을 준수하는 것을 준법이라고 합니다. 준법 정신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자, 이민 생활을 보면요,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국인이 되는 겁니다. 귀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 중에서 이제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거 KIIP가 있는데요.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